네, 총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생긴 이래로 한 7개월 가까이 됐는데 휴가는 한 번 하셨어요? 휴가는 코로나를 잡고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잘 넘겼습니다. 이 코로나에는 두 개의 국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여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떤 데는 감염되고 안 감염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코로나는 남녀노소, 성별, 정당, 이념 이런 게 전혀 구분을 안 하고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 국민 모두가 대상이고 현재 위기 속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3단계로 격상되면은 우리에게 실제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국민도 있을 거고 실제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양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2단계에 비해서 훨씬 더 충격이 크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당 그 8.15 이후에 검사비가 폭증하고 1인당 검사비는 얼마나 들죠? 한 12만 원? 예, 십수만 원 들어갑니다. 이 막상 치료가 하면 한 사람 완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4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8.15 이후 사랑교회 이후에 폭증하고 있는데 이 공권력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도시에 그러니까 8.15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공권력이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일반 행정직원들이 도망갔거든요. 사실 행정직원들은 물리력이 없잖아요. 뭔가 이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만 생각하면 이런저런 그런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평시를 생각하면 또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거기에 더해서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하여튼 전체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직사회가 단일 대오를 이루고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총리로서 전국의 공직자 특히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여야가 좀 한 목소리를 확실히 냈으면 코로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여야의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권력 부분에서 좀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그 여야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 상정돼 있는 법을 이 가짜 뉴스나 그다음에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공권력에 도전하는 부분에서 여야가 하루속히 법률을 통과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정부가 코로나19를 방역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결산 분석이 통계가 매우 잘못됐다. 이 부분 보고 받으셨죠? 어떤 거죠? 저 표에 나와 있는 거. 국가 재무제표의 오류 금액이 약 23조 정도 된다. 예산정책처의 자료입니다. 며칠 전. 예. 저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책조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예. 네. 다음 보죠. 국가재정원이라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중앙정부 예산만 돼 있고 지방정부나 교육재정 예산은 통합해서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관리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세 개 시스템을 엮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22년 초에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의원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하나만 해도 전 부처의 예산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재정원장의 말씀인데 이거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요. 다른 재정 체계, 지자체라든가 또는 교육 재정하고 연계는 미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게 지방 정부와 교육 재정의 이제 불용액 2월액인데요. 저게 2월 불용을 합치면 대략 뭐 40조, 50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4조, 5조. 예, 예, 40조. 4조, 5조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를 한번 철저하게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 애로를 청취를 많이 해보니까 그 A라는 중소기업이 또 B라는 중소기업에 이제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발생시키고 나니까 보통 자금 회수 기간이 65일 정도 걸리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이제 어음을 받거나 전자어음을 받는. 근데 이제 여유가 있는 분은 기다리겠고 없는 분은 저걸 대략 할인율이 10% 정도 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예. 그 저기 매출 채권 거래 시스템을 선진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즉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저거를 채권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는 그래서 할인율을 내지 않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준다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관련돼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비지급에서 연간 22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 국내 사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연간 한 22조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영국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 매출 채권 거래라는 걸 만들면 중소기업한테 획기적인 지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하실 의사가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채권을 갖다가 좀 담보부를 해서 여러 가지 신용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같이 대금 지급 시스템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부 내부에서 한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신용 정보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하고 빅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거래가 좀 더 정확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부 우리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교육부 차관입니다. 이 전 세계가 이제 점점 더 그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 졸업하는 거나 일반 오프라인으로 졸업하는 거나 학위가 똑같은 대학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온오프라인이 혼용돼서 학습을 많이 합니다. 똑같이 졸업장을 주는 데도 많이 있죠. 예, 예, 많습니다. 예. 이게 K-무크라는 건데 그 대략 6천만 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K-무크라는 걸 만들고 미국은 코세라를 하고 있고요.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 아마 세계적인 대학이나 스탠퍼드나 하버드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대학 강좌를 열면은 훨씬 더 그쪽으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뭐 온라인에서는 국가 간의 경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도 됩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조지아 텍의 온라인 석사 과정인데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대략 37,000불이고 2년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7,000불. 그리고 점점 더 대학이 이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이제 우리 서울대학의 세계 100대 대학에 지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뭐 그 평가 기관에 따라서는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적인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화여자 대학교 최재청 교수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해석학 교수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글을 받고 그 일면 타당성이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 코세라가 있다면 한국에는 현재는 K-무크가 있지만 1년에 한 100억 원 좀 더 쓰죠. 예, 저게 우리가 적어도 국내 석학을 연간 1억 원 이상을 적어도 몇천 명 정도를 하게 되면 저게 또 하나의 온라인 대학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K무크를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위하고 연결시키는 방안도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기존 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 또는 뭐 아직 박사학위 과정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석사학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것도 앞으로는 허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국 이게 세계적인 지식이 탄생하느냐 안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세계적인 미래가 탄생하냐 안 탄생하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학자나 그 학위 그 수혜자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폴 케네디가 이런 얘기잖아요.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세계적인 기술을 탄생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식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관건적인 거잖아요. 예. 그럼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버금가는 우리가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많은 대학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예산이 확 늘어났으면 좋겠죠. 예. 경제부총님, 저 예산을 좀 대폭 늘려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늘려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난번에 항공판 뉴딜 프로젝트 검토할 때 의원님 제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 검토했고요. 앞으로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지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일부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들어서 정말 한국의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최고의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세계적인 걸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교육부 차관님께 네. 그 많은 국민들이 나는 방송통신대학이 정말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근데 나는 졸업을 하긴 싫고 여기서 맥광자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온라인 강의를 열어주면은 이거 직업 교육도 되고 훨씬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 꼭 방송통신대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시간제 학생 등록제 그래가지고서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국방부 차관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군사적인 변화 때문에 이 군부대에서 좀 저기 접경 지역에서 이동한 게 대략 몇 명 정도 이동했는가요? 근무자를 말씀. 우리가 철원, 하천, 양구, 인제나 만약 군부대에서 많이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이동을 했어요? 한 10만 뭐 1, 2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죠?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비무장지대죠. 그 제네바는 저기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총 36개 세계적인 기구를 유치했거든요. 우리는 저런 전략을 쓸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접경 지역이나 비무장지대의 그 파주나 일산 이런 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그 정부에서 지금 DMZ 지역의 그 평화지대화라는 사업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차관님, 저기 세계적인 대학을 유엔의 대학을 유치하거나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우리가 저기서 접경 지역에 만들게 되면 평화에 기여하게 될 거라는데 추진하는 게 있나요? 지금 DMZ 국제평화지대화 관련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국제기구, 현재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로 토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엔의 평화대학이라는 것도 있죠. 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국방부 차관님께 우리가 지금 남북한에 맺혀 있는 그 지뢰가 대략 몇만 발쯤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백만 발 수준이 됩니다. 국방부 자료는 127만 발. 이 드론이라는 걸 탐지하는 저게 이제 대략 72억 달러 정도 시장이 된다는 저 통계는 국방부 통계인데 맞나요? 제가 미처 확인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접경지에서 빠져나간 군인 저런 자리에 영국이나 타이완처럼 저기다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는 이런 산업을 만들게 되면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이 훨씬 더 살기가 편할 텐데 저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 지금 그 신기술을 이용해서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을 ADD 등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얼마 썼어요? 제가 그렇게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100억 좀 150억 써가지고는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저게 적어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미래 산업도 되고 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혁명이 되면 점점 더 우리가 이 ICT 첨단 부대 이런 것이 점점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CCTV, AI 부대가 있으면 훨씬 더 전방 장병들이 좀 더 편히 지내겠죠. 네, 네. 우리 대대급에서는 우리 전술 드론을 하고 있죠. 뭐 대대급뿐만 아니라 모든 제대별로 필요한 그 드론들을 지금 개발도 하고 지금 전력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대에 모두 그 드론 전투단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투단이 다 있진 않지만 뭐 필요한 임무. 자, 그럼 대대별로 전부 AI CCTV, AI 드론, 그다음에 ICT 하는 전반적인 전자전을 치를 수 있는 기본 단위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모든 대대에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위에 이제 제대에 그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 단위들을 저희가 지금 편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첨단 병력이 없으면 첨단전을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건 맞죠. 네네. 그러면 군 전력 개편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뭐 4차 산업이라든지 ICT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같은 것을 도입하는 이런 전력화들은 저희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거 사업들을 지금 그 정비하고 뭐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상용품을 사다가 또 우리 그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알겠습니다. 저게 그 왼쪽에 있는 게 구글 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우리가 4조 원을 들여서 공간 정보를 만들었는데 왼쪽은 구글이고 오른쪽은 네이버는 꺼멓게 돼 있죠. 네, 저희 군사 보안 때문에 저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4, 5조 원을 썼는데 구글은 다 알 수 있고 한국 기업은 이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군사 정보에 대해서 제가 외국 기업의 구글 맵 같은데 저거를 뭐 이렇게 좀 그 이쪽 왼쪽처럼 좀 커버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연이 법안을 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민간이 쓸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보안 네. 예, 문광무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 모방의 시대를 넘어서 이 창의성의 시대가 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림과 예술품이 그 은행의 담보로 잡힐 수가 있나요, 없나요? 문광무. 아직 그게 법이나 뭐 규정으로는 외국은 다 하고, 일본이나 미국은 다 하고 있죠. 네, 일부 국가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이 아이들의 학교라고 하는데 볼 게 많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의 1년에 구입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사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해도 또 국립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고 100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막대한 이 고급의 작품이 어떻게 이 박물관, 미술관에 전시가 되죠? 미국도 사실 구입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기부, 이제 기증에 관한 대부분 굉장히- 기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약에 10억짜리 미술품을 기부하면 세금을 얼마를 우리는 공제받고 미국은 얼마를 공제받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공제에 대해서는 근자에 뭐냐면 세계적인 고흐의 미술 작품이 수백 원짜리가 이제 한 사람 소유가 아니고 이거 유동화되고 있는 현실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창의성의 시대를 열으려면 예술 작품이라는 게 담보 능력도 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될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한 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기부 정통부의 R&D가 20조고 대략 7만 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제사회 인문
연구소가 약 1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 민간 수탁 실적은 1.2%. 그다음에 대략 출연하는 것이 9,6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청와대는 국가의 장기 미래를 연구하는 조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이 있었고 KDI가 있었는데 IMF가 되고 나서는 KDI나 산업연구원이나 전부 용역을 받느라고 바빠서 국가의 장기 전략을 짜는 부분이 참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을 해 놓았죠. 국회가 장기적인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하우스에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연구 기관들을 네트워킹해서 좀 허브의 역할을 예산이 너무 함으로 적죠, 해서 그죠?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경제사회 인문연구에 제가 연구원장들 보니까 KDI나 산업연구원의 몇 개 연구원은 장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예산과 인력을 별도로 좀 주어야만 그래 국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그런 역량이 정부 내에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R&D 20조를 쓰게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총리실 산하의 수석과학관실에서 국가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얘기하면 이걸 연구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대부분 다 노벨상 수상자들이거나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고 국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 기술을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는 이 20조가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기술이 나오거나 세계적인 논문은 몇 개쯤 나온 건가요? 과거에는 제법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는데 실용화나 산업화에 좀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연구 논문이나 특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 임팩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화된 기술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가가 이제 평가 기준으로 새로 담아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님께서는 이 청와대 그다음에 정부 그래서 이 정당 내에서 사실 연구소도 선거 연구소지 국가 미래 연구소는 부족하거든요. 이 국가의 뇌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